이제 길거리에서 전기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모습은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하늘 위를 나르는 전기 비행기는 볼 수 없지만 오늘 요약하는 두 기업 덕분에 가까운 미래에는 전기 비행기를 볼 수도 그리고 타볼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기 비행기에 도전하는 두 기업 이야기인데요. 먼저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UAM은 어반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이고 eVTOL은 일렉트릭 버티컬 테이크오프 랜딩의 약자인데요. 이런 용어가 익숙치 않아서 먼저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내연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진화하고 있고요. 이 헬리콥터가 이제 전기 비행기 eVTOL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VTOL은 그냥 쉽게 전기 하늘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UAM은 그냥 하늘 택시 사업 또는 사업자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택시를 만들면 택시 회사가 그 차를 사다가 택시 사업을 하죠. 똑같이 조비나 아처 이런 회사들이 eVTOL을 만들면 누군가 그걸 사다가 하늘 택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조비 에이비에이션과 아처 에비에이션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 기업입니다. 두 회사 모두 전기 수직 이착륙기, 앞장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eVTOL이죠. eVTOL을 개발하여 미래의 항공 택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VTOL은 주로 도심 항공 택시나 대난 구조, 응급 서비스, 물류나 화물 배송 등에 사용될 수 있고요. 조비는 1회 충전으로 4명의 승객을 태우고 약 240km 비행이 가능한 조비 S4라는 모델이 있고요. 아처는 1회 충전으로 4명 승객을 태우고 약 100km 비행이 가능한 미드나잇이라는 모델을 개발하고 현재 각종 정부 인증 절차 중에 있다고 합니다. 두 회사 모두 2025년 내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택시 상용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치열한 경쟁에 있습니다. 두 회사의 CEO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분이 조비의 CEO인 조벤 비버트라는 분이고요. 요 분이 아처의 CEO인 애덤 골드스타인이라는 분입니다. 먼저 조비인데요. 이분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석사를 받았고요. 1차 조사 때 요분이 2005년 조비 INC 설립해서 고릴라 포드 삼각대를 만들었다라고 조사가 돼서 이렇게 기입을 했는데 다시 한번 검증을 했을 때 여기 만든 요 제품을 만든 조비 INC랑 지금 현재 조비 에이션은 완전히 틀린 회사다. 요거는 잘못된 정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지워주시는 걸로. 2009년 이 조비 에이비에이션을 창립을 했고요. 현재까지 CEO를 맡고 있습니다. 주주는 토요타가 대주주로 들어와 있고요. 일본의 토요타 9.5% 갖고 있습니다. CEO가 8% 정도 갖고 있고요. 그 위에 유명한 VC들이죠. 베일리 기포드, 뱅가드, 그 다음에 전략적 파트너로 델타 항공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아처인데요. 요 분은 엔지니어가 아닌 MBA 출신입니다. 2012년도에 배터리라는 회사를 설립 후 성공적으로 매각을 했다고 하고요. 요 회사는 구인구직 매칭 사이트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018년 아처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CEO를 맡고 있습니다. 주주로는 역시 스텔란티스 자동차 회사가 대주주를 맡고 있고요. 요 분이 9% 정도를 갖고 있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들어와 있고 블랙록 들어와 있고 뱅가드 들어와 있습니다. 공통점이 조비도 토요타가 대주주를 맡고 있고요. 아처는 미국 자동차 회사인 아틀란티스가 대주주입니다. 회사의 아웃라인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비는 인더스트리는 에어포트 앤 에어 서비스 분야, 섹터는 인더스트리얼에 속해 있고요. 2009년 창립됐고 현재 종업원은 1700명 정도이고요. 뉴욕 증시에 2021년 8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아처는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인더스트리에 속해 있고요. 섹터는 동일하게 인더스트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2018년도에 했고요. 좀 늦죠. 그 다음에 종업원도 조비보다는 적은 600명이 조금 안 되는 578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요. 상장 일시는 2021년 9월입니다. 상장된 일시는 거의 비슷합니다. 티커는 조비가 JOBY 그대로고요. 아처는 ACHR입니다. 두 회사를 항목별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비와 아처 사업 모델은 eVTOL 항공기를 개발하고 UAM 사업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 하고 제조는 아웃소싱으로 토요타나 스텔란티스에서 하는 것 같고요. 사업도 UAM 사업 동일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조비는 조비 S4라는 모델이 있고요. 아처는 미드나잇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최대 속도와 항속 거리를 보면은 조비가 좀 힘이 세죠. 힘이 센 대신 멀리 가고 아처는 상대적으로 소형이어서 비행 거리도 짧습니다. 탑승 인원은 둘 다 승객 기준 4명이고요. 장점은 조비는 긴 항속거리, 토요타의 제조기술 활용이고요. 아처는 상대적으로 저비용이고 스텔란티스와 역시 대량 생산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단점은 상대적인 단점이겠죠. 조비는 개발 비용이 좀 높다라는 것이고요. 아처는 항속거리가 좀 짧다라는 겁니다. 현재 인증 상태는요, 최종적으로 아직 미완료 상태라고 합니다. FAA는 미 연방항공청이고요. 최종적으로 미승인이지만 그래도 단계 계속 승인을 받아 나가고 있는데요. 조비 같은 경우는 조종사 훈련 부분과 안전관리 부분에서 이미 인증을 획득했고, 아처 같은 경우는 정비시설 부분 항공운송사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2025년 내에 조비는 TIA라는 비행 테스트를 완료 후 최종 승인을 하겠다라는 스케줄이 나와 있고요. 아처 같은 경우는 아직 기체에 대한 최종 인증 스케줄에 대한 공식 자료를 제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100%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첫 번째가 항공기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UAM 서비스를 하는 거, 직접 할 수도 있고 혹은 대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격 전략을 보면 항공기의 단가는 조비가 400만 달러, 아처가 300만 달러에서 아처가 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택시를 탈 경우에, 하늘 택시죠. 택시를 탈 경우에 조비는 1마일당 3에서 5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처는 4에서 6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전략적 제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먼저 조비는 델타 항공과 공항 셔틀 서비스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과 LA 공항에서 델타 항공 고객에게 프리미엄 홈 투 에어포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표현은 프리미엄 홈 투 에어포트 서비스라고 하지만 사실 이 UAM이라는 게 집까지 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이 eVTOL의 어떤 착륙장, 포트가 되겠죠. 거기서 도심에서 접근하기 쉬운 어느 일정 장소의 포트까지 그 구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하고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미드나잇 개발을 같이 하고 기체를 인증하고 운영하는 데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조비는 생산 부분에 있어서 토요타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고요. 당연히 큰 투자를 받은 상태이고요. 아처도 스텔란티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서 1.5억 달러 규모의 합작법인, 아마 공동으로 지분 투자를 한 공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회사의 상업적인 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비입니다. 2023년 10월에 미 공군에 첫 eVTOL을 납품을 했다고 하고요. 2024년 12월에 추가로 9대 납품 계약을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24년 12월에 두바이 도로교통청과 향후 6년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UAM 사업권이 아니고요. eVTOL을 판매하는 공급 계약이라고 하고요. 2026년도에 60대로 시작을 해서 두바이 경찰과도 협력해서 응급 의료 서비스 등에 활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VTOL 업계에서 첫 국제 상업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아처입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최대 100대 항공기 판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고요. 이 계약의 내용은 확정된 주문은 100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00대를 추가 구입을 할 수 있다라는 옵션 조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납품이 시작됐다는 뉴스를 찾을 수는 없었고요. 2025년 뉴욕과 시카고에서 시범 UAM 서비스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것도 현재까지 시범 운항이 개시됐다는 그런 뉴스는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참고사항인데요. 제주도에서도 UAM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2024년 작년 1월이네요. 작년 1월에 제주 UAM 운영 모델 검토 용역이 발주되었고요. 현재까지 어떤 그 기체 공급자, eVTOL 공급자가 선정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어떤 비딩에
조비와 아처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국내 EV토를 개발하고 생산을 예정하고 있는 회사는 현대자동차가 있고 하나시스템이 있고 대한항공이 있다고 합니다. UAM 시장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도표를 갖고 왔습니다. 2023년도인데요. 2023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사실 2023년이나 2024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이제 거의 없었는데 이게 급격하게 큰다고 하네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33.5%에 이르러서 2030년도의 시장 사이는 28.5 빌리언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시장이고요. 이제 막 시작되는 시장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비와 아처 모두 EV톨, 즉 하드웨어를 생산을 하고 하드웨어 비즈니스죠. UAM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운송 사업도 하고 또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점. 조비는 좀 비싸고 비행거리가 긴 대신에 아처는 좀 싸고 비행거리가 짧은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 두 기업 모두 최종 승인은 받지 못했으나 올해 2005년도 최종 승인을 목표로 간다는 점. 생산적인 측면에서 조비는 도요타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고 아처는 스텔란티스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다는 점. 운영에 있어서 조비는 델타 항공, 아처는 유나이티드 항공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 다음에 둘 다 큰 적자 기업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개선 속도는 조비보다는 아처가 빠르게 보여진다라는 것. 두 회사 모두 흑자 전환 시점이 언제일지 예측이 안 된다는 점. 투자자 입장에서는 숏텀보다는 롱텀으로 봐야 된다라는 점. 캐시 런웨이는 조비는 93개월, 아처는 30개월, 둘 다 자금은 넉넉하다라는 점. 그 배경은 대기업인 토요타나 아틀란트에서 뒤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둘 다 초고 PSR로 계산되어야 된다는 점. 하지만 여기서 계산된 PSR은 전혀 의미가 없는 숫자라는 점.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플래닛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플래닛랩스는 소형 인공위성 제조와 지구 관측위성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고객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리공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위성 군집을 설계, 제작, 발사까지 합니다. 200여 개의 자체 위성을 보유하고 있고 농업, 매핑, 에너지, 임업, 금융 및 보험회사, 그리고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성 이미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알파벳, 구글이 최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플래닛랩스의 CEO는 윌리엄 마샬이라는 분이고요. 영국 출신의 과학자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물리학 공부했고요. 서섹스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나사 연구센터에서 근무했고요. 나사의 유명한 그 큐브셋 프로젝트 주요 멤버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0년 플래닛랩스를 공동으로 창업한 후 현재까지 CEO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아웃라인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는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에 속해 있고요. 인더스트리얼 섹터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창업은 2010년에 했고요. 종업원 수는 1200명 정도 있고요. 2021년 12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티커는 PL입니다. 주요 주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파벳이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구글이죠. 11.5% 갖고 있고요. CEO인 윌리엄 마샬은 1% 정도 갖고 있네요. 상당히 적은 숫자네요. VC로 들어와 있는 주주들은 블랙록, 뱅가드, 지오드 캐피탈,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플래닛랩스의 주력 상품은 플래닛 스코프, 이 위성 군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스카이셋, 고해상도 이미지 서비스, AI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갖고 있습니다. 군집 위성이라는 것은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띄어서 하나가 커버하지 못하는 곳을 협력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 보정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한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정부 쪽 계약이 45% 정도 되고요. 데이터 서비스가 35%, 모니터링 서비스가 20% 정도 되고요. 실제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쓰냐 하면 홍수 모니터링, 농업 평가, 기후변화 모니터링, 인권단체 지원,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이동하는 걸 감시했고 러시아군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위성에서 사진을 찍고 이미지 캡처해서 그런 기록을 남긴다고 합니다. 플래닛 랩스에서 제공하는 이미징 서비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이 플래닛 랩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그젬플을 하나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잘은 안 보이지만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흙물이 바깥으로 쭉 돼 있는 거로 보여요. 근데 이게 얼추 보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 부분이 홍수가 범람한 지역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정부 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런 서비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예는 이게 어떤 사막 지역 같은데요. 그죠? 근데 분명히 여기 이렇게 강이 흐르기는 흐르는데 이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플래닛랩스의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조를 해주면 이쪽엔 빨간 것가 나오고요. 여기 이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여러 서비스 중에 일부이겠죠. 이 회사가 활동 중인 그 시장의 TAM, Total Addressable Market을 한번 볼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지상을 내려다보고 이미징 서비스를 하고 감시를 하고 하는 그런 시장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6.55 빌리언입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2029년도에는 9.53까지 커서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약 7.5% 정도의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라는 곳에서 갖고 왔고요. 업스타트 홀딩스는 2012년에 설립된 미국의 AI 핀테크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대출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신용 점수뿐만 아니라 교육, 직업, 거주지 등 다양한 비전통적인 변수를 분석하고 이것을 대출 신용자의 신용도로 평가합니다. 평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출 적격 여부와 적합한 금리를 판단한 후 제휴된 금융기관에 그 정보를 전달합니다. 대출이 최종 실행되면 업스타트 이 회사는요, 대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취하는 구조입니다.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접근 방법으로 더 많은 대출 승인이 가능해졌고 이자율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스타트는 2020년 12월에 나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이분이 CEO인데요. CEO 이름은 데이브 기루아루이고요. 업스타트 홀딩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CEO입니다. 다트머스 컬리지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미시간 대학교 로스스쿨 비즈니스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애플이 첫 직장이었고요. 구글 엔터프라이즈 사업부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2012년 업스타트 홀딩스를 창업하여 현재까지 CEO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회사 정보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창업했고요.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IPO 일정은 2020년 12월이고요. 인더스트리는 크레딧 서비스 쪽에 있고 섹터는 파이낸셜입니다. 종업원은 1,4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주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EO, 이분이 CEO죠. CEO가 약 12% 최대 주주고요. 뱅가드 들어와 있고요.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지오드 캐피털, 골드만삭스 들어와 있고요. 모건 스탠리 들어와 있습니다. 전통적인 월가의 강자들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업스타트의 핵심 서비스는 1,500개 이상의 비전통적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여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AI 기반 대출 플랫폼입니다. 개인 대출을 심사하고요. 자동차 파이낸싱, 주택담보신용대출 이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100개 이상의 은행과 신용조합이 이 회사의 AI 모델과 클라우드 서비스로 대출 검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회사는 플랫폼 라이센싱 수수료를 받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용료겠죠.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에 대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요. 대출에서 나오는 이자의 일정한 부분도 수입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영업활동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현재 100개 이상의 은행 및 신용조합이 업스타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중에 있고요. 90여 개 자동차 딜러가 업스타트 자동차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대출 사업을 더 확대를 한다고 하고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달러 베이스 소액 대출하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한다고 합니다. 주요 경쟁사로는 랜딩클럽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소파이, 그 다음에 프로스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랜딩클럽은 P2P 대출 플랫폼으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업스타트와 같은 분야에서 업스타트와 직접적인 경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스타트가 속해 있는 시장 사이즈를 볼 건데요. 두 군데로 크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개인 대출 시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동차 대출 시장입니다.
먼저 개인 대출 글로벌 마켓 시장 사이즈를 한번 볼 건데요. 24년도에는 단위는 빌리언이고요. 774 정도 되고 있고요. 2029년도에는 1278 빌리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죠.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은 10.6% 정도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 관련 자동차 파이낸싱 대출 시장인데요. 글로벌 마켓 사이즈입니다. 2024년도에는 295 빌리언에서 30년도에는 452 빌리언, 453 정도 되죠. 이 정도 큰 사이즈로 성장을 하고요.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7.4%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스타트는 일부 이쪽 시장, 일부 이쪽 시장, 양 시장에 발을 걸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AI 기반 핀테크 기업이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아주 스마트한 대출 브로커입니다. AI 클라우드 인공지능 대출 심사 플랫폼을 제품으로 갖고 있고요. 개인 대출 혹은 자동차 대출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은행이나 신용조합, 자동차 딜러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대출에 관련된 능률을 매우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소프트웨어 수수료, 대출 수수료, 그리고 이자입니다. 이 회사가 속해 있는 마켓 사이즈는 매우 큽니다. 마켓이 크면 먹을 게 많겠죠. 그래서 회사의 성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4년 성적 매우 좋았지만 아직은 살짝 적자인 상태입니다. 올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흑자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으로 약 15.4개월을 버틸 수 있고요. 이 정도면은 충분한 운영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펌 홀딩스는 2012년도에 설립된 미국의 핀테크 기업으로서 혁신적인 BNPL, 즉 Buy Now, Buy Later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및 모바일 환경에서 온라인 페이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거래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할부 결제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구매자가 즉시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정 기간 걸쳐서 금액을 분할해 지불할 수 있게 돕는 온라인 할부 금융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든 대부분 카드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통 카드 회사에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카드 회사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도 무이자로 할부해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할부로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신용카드 리볼빙을 쓴다고 합니다. 미국의 신용카드는 한국처럼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결제 금액을 이월시키거나 혹은 분할이 가능하지만 그 수수료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오늘 소개하는 BNPL 방법인데요. 어펌과 같은 BNPL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이자 혹은 낮은 이자로 할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그 이자율은 좀 다르다고 하네요. 세 번째가 상점 자체의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베스트바이나 홈디포와 같은 대형 소매 업체의 자체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회사 이름 어펌 홀딩스고요. 2012년도 창립, IPO는 2021년 1월이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는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이고요. 섹터는 테크놀로지, 종업원은 약 2,000명 정도 있고요. CEO는 맥스 레부친입니다. 이 맥스 레부친은 페이팔 마피아 일원으로 우리 많이 들어봤죠. 페이팔 마피아.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CTO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피터 틸과 함께 컨피니티를 운영하던 중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온라인 뱅크인 X.com과 합병을 했죠. 그 이후로 페이팔로 개명을 했는데요. 그 이후 CEO였던 일론 머스크가 신혼여행 도중 CEO에서 해임됐었던 사건은 매우 유명합니다.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페이팔의 성공 이후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어갔고요. 맥스 레부치는 지금 이 어펌을 창업한 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주주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은 캐피탈 리서치 들어왔습니다. 뱅가드 들어와 있고요. 블랙록 들어와 있고요. 캐나다의 유명한 소피파이 들어와 있고요. 베일리 길포드 들어와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회사들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특이한 게 여긴데 GIC는 싱가폴 국부펀드입니다. 국부펀드에서 이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리스트를 보면 CEO 지분이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뒤져봤는데요. 이 회사가 주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거는 스톡
B이고요. 의결권은 1회고 의결권이 15회가 있는 스톡 A가 있는데 아마도 CEO는 이 주식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제일 먼저 판매 시점 파이낸싱, 소비자가 구매 후 할부를 옵션 제공하는 서비스죠. BNPL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 대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파이낸싱이 있고요. 가상 카드 사업이 있는데 요거는 온라인 쇼핑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카드 번호를 제공한답니다.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겠네요. 비즈니스 모델 잠깐 살펴보면 머천트 수수료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고요. 어펌과 계약을 맺은 온라인 수는 26만 5천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오래된 자료인데 23년 4분기 구전이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 대출 이자입니다. 주요 경쟁자로는 클라나라는 곳과 애프터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클라나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BNPL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유럽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도 강력한 입지로 어펌과 가장 큰 경쟁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프터페이는 호주에 본사를 둔 주로 젊은 소비자층의 인기가 높으며 패션이나 뷰티 등 특정 분야의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호주, 뉴질랜드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블랙에 인수 합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BNPL 글로벌 마켓인데요. 그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더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라는 곳에서 갖고 왔고요. 2024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한번 볼 건데 먼저 2024년도에는 이미 231.5 빌리언이라는 메가 마켓입니다. 이렇게 이미 큰 시장이 연간 평균 성장률을 43%해서 2029년도에는 1438.6 빌리언입니다. 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 마켓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점은 그 연평균 시장 성장률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점입니다.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BNPL 즉 온라인 할부 결제 솔루션 시장의 선두 기업이고요. 활동하고 있는 시장이 메가급이라는 점,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시장의 사이즈도 큰데 그 성장성도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점, CEO가 페이팔 마피아 일원이었다는 점, 이 점이 은근 월스트리트에서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주주 구성이 매우 빵빵해서 자금 조달 능력도 탁월하다는 점, 하지만 아직은 적자 상태라는 점, 흑자 전환 시점이 코앞에 다가와 있어서 2025년도 말에서 2026년도 초중반으로 예상이 가능하다는 점, 현금이 풍부한 기업이고 심지어는 2024년도에도 현금이 순유입된 상태라는 점, 그래서 캐시 런웨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유명한 가수들이 모여서 한 공연을 실황 녹음했던 파바로티 앤 프렌즈의 앨범 자켓입니다. 요즘 양자 섹터를 보면서 이 앨범을 자주 떠올리곤 하는데요. 이걸 제가 약간 패러디를 했습니다. 이름을 아이온큐 앤 프렌즈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파바로티 앤 프렌즈는 음악이라는 소구점을 향해서 클래식, 팝, 칸소네, 샹송 같은 다른 장르의 방법을 택했다면 아이온큐 앤 프렌즈는 양자 컴퓨터라는 소구점을 향해 이온 트랩 방식, 초전도체 방식, 실리콘 방식 등 각자의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바로티를 아이온큐라고 보면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컴퓨팅, CLSQ 같은 회사는 프렌즈에 속할 것 같습니다. 단 아직 상장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저희 같은 개미가 투자할 수 없는 대상은 뺐고요. 예를 들면 허니웰의 퀀티늄, 소프트뱅크가 대규모로 투자했다는 큐에라, 그리고 대기업들인 IBM, 구글, 엔비디아는 빼고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이온큐 앤 프렌즈의 각각의 인터넷 검색량을 한번 볼 건데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한국말로 검색할 거니까 네이버 데이터 랩을 참고했고요. 미국에서는 영어로 검색할 테니까 구글 트렌드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데이터 랩인데요. 먼저 표를 보는 방식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밑에는 이쪽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24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고요. 이쪽 축은 여기가 100이죠. 의미하는 바는 가장 많이 검색했을 때를 100으로 놓고 나머지는 100에 상대되는 퍼센테이지라고 놓고 보면 됩니다. 일단 이 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한국어로 각 회사들을 검색한 비율인데요. 이 표를 보면 얼추 봐도 이 녹색이 가장 많죠. 그래서 가장 많이 검색했던 녹색 이때를 보면 아이온큐가 100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한 게 퀀텀
퀀텀 컴퓨팅, 세 번째가 CLSQ 이렇게 나오고요. 리게티는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가까운 현재의 데이터를 보면 여기죠. 역시 아이온Q가 제일 많고요. 33, 1등이고요. 퀀텀 컴퓨팅이 8, 리게티는 2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 회사들을 얼마나 검색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유튜브는 당연히 구글 거니까 구글 트렌드에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이온Q 파란색이고요. 리게티 빨간색, 디웨이브 노란색, 퀀텀은 녹색, CLSQ는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면 가장 많이 검색했을 때가 요때네요. 1월 9일, 올해 1월 9일인가요? 요겁니다. 1월 8일입니다. 요때 파란색 아이온Q가 제일 많이 검색됐고요. 1등입니다. 리게티 빨간색이죠. 23으로 2등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죠. 아이온Q가 검색량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이온Q 1등이고요. 리게티가 2등이고요. CLSQ가 3등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영어로 검색을 한 데이터인데요. 구글 트렌드입니다. 가장 많이 검색했을 때가 요때인데요.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아이온Q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최근입니다. 역시 아이온Q를 가장 많이 검색을 했고요. 1등입니다. 퀀텀 컴퓨팅이 그 다음 2등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에서 유튜브에서 동일 검색어로 검색한 건데요. 이 표를 보면은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미국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많이 검색을 안 하나 봅니다. 이 표는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래프들의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 우리나라 웹 검색 순위는 1등이 아이온Q고요. 2등은 퀀텀 컴퓨팅입니다. 유튜브 검색 순위는 1등은 아이온Q고 2등은 리게티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미국은 어떤지 보면 웹 검색은 1등은 아이온Q고요. 2등은 퀀텀 컴퓨팅입니다. 유튜브는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부족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거는 투자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도 데이터겠죠. 나는 투자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디어에서 하도 양자 컴퓨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뭐야 하고 유튜브나 일반 웹을 검색하는 거 모든 것을 포함한 데이터로 보여지고요.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얼만큼 투자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갖고 왔고요. 평소에 야후 파이낸스를 자주 보는데 야후 파이낸스 정책이 바뀌었는지 과거 데이터의 다운로드 기능이 중단됐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레딧에 들어가서 다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봤는데 코딩을 새로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잠깐 멘붕이었습니다. 고민하다 결국 여기서 보시듯이 이 엑셀표를 한 땀 한 땀 직접 만들었고요. 여하튼 그 결과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위 그래프가 거래량이고요. 기간은 지난 1년입니다. 이 밑에는 동일한 기간의 거래 대금 그래프입니다. 거래량 그래프를 보면 이 빨간 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위에 1등을 차지하고 있죠. 이 1등이 뭐냐면은 리게티입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그래프에서 보더라도 리게티가 이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양자 주식의 가장 뜨거웠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잖아요. 이 지점에서 보면은 거래 대금은 리게티가 1등이죠. 그 다음에 이 색깔이 아이온Q입니다. 아이온Q 2등이고요. 3등 보라색은 이 색깔이죠. 퀀텀 컴퓨팅이 3등이고 그린색은 디웨이브입니다. 그 다음 순이고요. 하늘색이 CLSQ입니다. 하늘색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요거는 시점이 여기고요. 그럼 현재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2025년 1월입니다. 지난달이죠. 역시나 빨간색이 리게티가 거래대금 순위 1등이고요. 2등은 아이온Q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이죠. 퀀텀, 그 다음에 하늘색 CLSQ이고요. 맨 마지막에 D웨이브입니다. 앞서 언급한 아이온Q 앤 프렌즈 중 아이온Q는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요. 리게티를 결승 진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팅 자리에 리게티를 놓았고요. 파바로트 자리에는 아이온Q, 스팅 자리에는 리게티를 놓고 두 기업 중 누가 더 대장의 소질을 갖추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가는 결국 펀더멘털로 회귀한다는 증시 격언은 항상 옳습니다만 현재 양자 섹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자 섹터는 적어도 지금은 100% 스토리로 가는 종목들이죠. 물론 언젠가 격언처럼 매출이나 이익 같은 것들로 대장이 정해지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스토리 그리고 테마 주식인 겁니다. 결국 누가 대장이 될지 그 가능성을 보려면 누가 더 섹시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누가 더 나은지 그리고 누가 더 든든한 뒷배 그러니까 우군들이 더
많은지, 지금까지 누가 더 상업적으로 큰 가능성을 보여줬는지 대충 이런 것들이 더 나은 스토리를 빌드업해 나가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접근입니다.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리게티는 초전도체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동 원리는 이온 트랩 방식은 개별 원자 이온을 전기장에 가두고 레이저로 그 상태를 제어한다고 하고요. 초전도체 방식은 극저온 환경에서 초전도체 회로를 사용하여 큐비트를 구현한다고 합니다. 이온 트랩의 장점으로는 높은 정밀도와 안전성, 그리고 긴 결맞음 시간, 낮은 오류율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결맞음 시간이라는 건 큐비트가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결맞음 시간이 길수록 양자 연산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맞음 시간이 길다라는 거는 플러스 점수가 될 듯하네요. 초전도체 방식의 장점은 빠른 연산 속도, 그리고 대규모 확장 가능성, 그 다음에 그 기술이 성숙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단점을 보면 이온 트랩은 물리적으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연산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초전도체 방식은 결맞음 시간이 짧고 오류 수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고요. 고비용이고 높은 에너지 소비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더 든든한 뒷배, 그리고 든든한 우군들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온큐는 미 공군 연구소, 그 다음에 나사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 쪽입니다. 리게팅은 미 국방부와 역시 나사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소 쪽은 결국은 새로운 기술이나 특허들이 많이 들어오는 소스겠죠. 그런적인 측면에서 아이온큐는 메릴랜드 대학교와 그 협력이 매우 돈독한 거는 유명한 사실이고요. 메릴랜드 대학으로부터 약 9밀리언 규모의 파트너십도 맺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메릴랜드 대학에 ARLIS라는 연구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과도 약 40밀리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듀크 대학교와 또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공동으로 특허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게티의 경우는 영국의 NQCC라는 곳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역시 영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리버레인이라는 곳과 양자 오류 수정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리게티보다는 아이온큐의 뒷배, 우군이 좀 더 세고 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재무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봤을 때는 재무적인 뒷배도 조금은 더 탄탄한 것이 아닌가. 저로서는 아이온큐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요, 상업적 성과인데요. 결국 아직 시장이 초기이지만 그래도 누가 더 시장에 침투를 많이 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온큐는 2024년 작년이죠. 매출이 12.4밀리언 정도가 나왔고요. 이는 그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적은 수준이지만 꽤 가파른 성장인 것 같고요. 리게티의 경우는 작년 매출이 2.4밀리언인데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두 회사가 맺고 있는 어떤 상업적인 계약인데요. 아이온큐는 미 공군 연구소와 54.5밀리언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아마존 AWS와 계약을 따낸 것은 아니고 상업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게티 같은 경우는 나사와 HSBC와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찾을 수는 없었고요. 영국 국가 양자 컴퓨팅 센터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NQCC에 시스템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제가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그 구체적인 숫자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현재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383밀리언 달러 정도 갖고 있고요. 리게티 역시 92밀리언 정도 US 달러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상업적 성과 부분에서 보면은 아이온큐가 조금 더 매력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선 내용들로 누가 더 매력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회사인지 판단이 혹시 되셨나요? 아이온큐인가요? 리게티인가요?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 분을 위해 제가 마지막 장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앞서 보여드렸던 거래 대금 그래프인데요. 광풍이 불었던 2024년 12월부터 보시면 거래 대금이 다 꺾였습니다. 여기 1등 리게티 꺾였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여기 다 꺾였죠. 그런데 유일하게 아이온큐는 그 광풍이 끝나는 시점, 광풍이 지나가서 이제 시장이 좀 진정이 되는 그 시점부터는 거래 대금이 늘었습니다. 혹시 시장이 좀 진정이 된 이후에 시장은 아이온큐를 대장으로 인정하는 건 아닐까요? 이 그래프가 주는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